예.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를 했냐면요. 디지털 모듈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뤘었어요. 예. 그래서 디지털 모듈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지난번에 사실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갔죠. 하나는 뭐냐면 어떤 파형을 만들어서 보낼 거냐, 그죠? 예. 우리가 파형을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려면 어떤 파형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래서 그 파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내야 되고 그게 공을 던지는 거였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뭘 염두에 둬야 되냐면 어떤 파형을 쓸 거냐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파형을 우리가 어떤 파형을 쓸 거냐인데 이제 중요한 게 어떤 채널을 사용할 거냐가 이제 관건이었어요. 예. 그래서 모든 채널은 밴드 리미티드 채널이거든요. 쓸 수 있는 대역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대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파형은 싱크 펄스였어요, 그죠? 예. 그래서 주파수 도메인은 직사각형으로 돼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직사각형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밴드위드가 리밋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쓸 수 있는 대역폭이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싱크 펄스를 이제 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 개념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였냐면 그러면 이제 투수에 제가 이제 비유를 했는데 공을 몇 개 던질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1초 동안에 몇 개 던지느냐, 그죠? 예, 공을 많이 던지면 더 좋은 거죠. 예, 근데 많이 던지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W가 있어야 되죠, 그죠? 예, W 밴드위스가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몇 개 던질 수 있냐면 이렇게 던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1초에 던질 수 있는 공의 개수는 EW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EW다. 그러면요, 이것도 안 되지? 펜이 안 돼, 이거. 왜 또 펜이 안 될까요? 딴 게 다 되는데, 됐다. 예, 여기 EW. 예. 예, 그 다음에 이슈가 뭐였냐면요. 이제 이 공에다가 이 공이 날아가면서 한 비트를 싣고 갈 수도 있는데, 그죠? 한 비트가 아니라 두 비트 싣고 갈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또는 뭐 네 비트를 싣고 갈 수도 있고, 네 비트를 싣고 갈 수도 있고, 또는 한 비트가 여덟 비트를 싣고 갈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섯 비트를 싣고 갈 수도 있다, 여섯 비트. 예, 두 비트를 싣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예, 그게 뭐가 결정하느냐면은 이제 공의 색깔이죠, 그죠? 내가 몇 가지의 다른 색깔을 사용하느냐. 그래서 네 가지 다른 색깔을 사용하는 할 수도 있고 16가지를 쓸 수도 있고 64가지를 쓸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공의 색깔에 이제 공의 색깔 사용할 수 있는 공의 색깔 숫자를 M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개 공이 보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비트 숫자는 로그 2M이거든요. 그래서 공의 색깔이 4개일 때를 우리가 QPSK 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공의 색깔이 16개일 때는 QAM, 16 QAM, 64개면 64 QAM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바로 디지털 모듈레이션 방식입니다. 이렇게 점을 찍는 거예요. 디지털 모듈레이션이라는 건 점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요. 2차원 평면에다가. 점을 몇 개 찍느냐가 누가 결정해요? 모듈레이션 방식이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종합해서 보면 전송 속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전송 속도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똑같은 그림 계속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공 하나 던지면 여기 1헤르츠가 그죠? 예, 우리가 1초 동안에 공을 한 개를 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1헤르츠가 있으면.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뒤에서 나올 수도 있고 어디서 나올려나 예, 여기서 할게요. 헷갈리면 안 되는 거는요. 제가 공을 몇 개 던진다 그랬어요? 1헤르츠가 있으면 공 두 개를 던지겠죠. 그죠? 맞습니까? 1초 동안에 그죠? 공을 보낼 수 있는 공이 예. 요거 잠깐만. 여기다 이걸 해야 되겠다. 1헤르츠를 써야 되겠다. 그죠? 예. 여기 헤르츠다. 예. 공 하나 던지면 그죠? 여기 1헤르츠당입니다. 1헤르츠당. 공 하나 던지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가정은 뭐냐면 1헤르츠를 가지고서 공을 몇 개 던지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 대역폭이 얼마입니까? 여기 대역폭이에요. 여기 대역폭 밴드위스 여기 밴드위스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0Hz잖아요. 그죠? 0Hz인데 우리가 실제로 통신할 때는 0Hz에서 통신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통신을 하냐면요. 높은 주파수 대역 여기 F sub C. 여기서 여기가 0Hz는 여기 있어요. 0Hz가 아니라 F sub C라는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통신을 할 거예요. F sub C는 굉장히 큰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100MHz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여기가 어디 갔어요?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잠깐만요.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 예, 이거. 예. 여기 100MHz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높은 주파수잖아요. 그러면 대역폭이 어디냐면 요거예요. 여기가 W예요, 대역폭. 우리가 밴드위스를 정의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패스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패스밴드. 예. 이걸 베이스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용어만 알아두세요. 예, 그 베이스밴드 같은 경우는 0Hz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대역폭이야. 요만큼이 대역폭이야. 패스밴드 같은 경우에는 요 캐리어 프리퀀스 F 서비스를 중심 여기서 여기까지가 밴드위스예요. 예. 그러면 요만큼의 대역폭이 있으면요. 요만큼 있으면 아까 여기서 뭐죠? 여기서 요만큼 대역폭이 있으면은 EW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얘하고 비교하면 얘가 반이죠. 얘는 이거의 반이잖아요. 이만큼이 있어야 EW를 보내는 거였거든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얼만큼 있어요? 여기서까지 EW잖아요. 그죠? 요거 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W만큼 대역폭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만큼 있다는 얘기거든요. 얘를 이쪽으로 옮겨가면은요. 반밖에 안 돼요. 반. 요거는 반밖에 안 돼. 그래서 여기가 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요. RS가 뭐라고요? 1초 동안에 던질 수 있는 공의 개수예요. 그죠? 예. 그죠? 1Hz를 가지고서. 예. 그럼 요거는 얼마냐면 W다 하는 얘기예요. 예. W 또는 EW예요. 그럼 언제 EW냐면 베이스 밴드에서는 EW고요. 그리고 패스 밴드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베이스 밴드에서 밴드위드가 W가 주어지면 EW계 공을 던지는 거고요. 패스 밴드에서 W가 주어지면 W계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뭐의 정의가 밴드위드의 정의가 그래서 패스 밴드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측정한 거고요. 얘는 여기서 0부터 여기까지 측정한 거기 때문에 여기 반밖에 안 되고 얘는 이거의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EW가 아니라 W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여기서 얘기할게요. 1Hz로 1초 동안에 요만큼의 자, 요건 뭐냐면 우리가 요거 잠깐만요. 요거 잘못됐어요. 요거 잘못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비츠 per 헤르츠라고 쓰는 게 맞아요. 비츠 per 헤르츠. 공 하나 던질 때 보낼 수 있는 비트 숫자죠. 그죠? 예. 공 하나를 던졌을 때, 공 하나는 뭐예요? 1초에 공 한 개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1Hz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숫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보낼 수 있는 건 뭐예요? 몇 개를 보내냐 하고 물어보면 R 비트가 되겠죠. 예, R 비트는 RS에다가 로그 2M이 되겠죠. 자, 여기 RS가 뭐예요? 1초 동안에 보낼 수 있는 공의 숫자가 되는 거고요. 얘는 뭐예요? 공 하나 던졌을 때 보낼 수 있는 비트 숫자가 되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까? 그러면 RS는 뭐예요? RS는 W가 된단 말이에요. W에다가 로그 2M이죠. 그렇죠? 제가 가정은 뭐냐면 지금부터 무조건 무선 통신에서 우리 무조건 패스밴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밴드위스 W라고 얘기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F 서비스에서 요만큼 요게 W예요. 이렇게 W를 줄 거거든요. 그 W를 주면 그죠? 1초 동안에 W계가 공을 던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 하나 던질 때 로그 2M 이게 전송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세 가지 모듈레이션 방식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듈레이션 방식의 성능을 결정하는 건 뭐라 그랬냐면요. 결국은 이 성능이라는 게 뭐죠? 비트 에러죠. 비트 에러 레이트. 그죠? 제가 BER, 비트 에러 레이트를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예, BER. 이 에러가 작으면 작을수록 비트 에러가 날 확률이 적으면 적을수록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성능을 높이는 방법은 뭐죠? 이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을 넓히는 거라 그랬죠. 이 간격을 넓히면 넓힐수록 성능이 더 좋겠죠. 그죠? 왜?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지니까.
그죠? 제가 지난번 스트라이크 존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죠?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지니까. 그죠?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지면은 에러가 적게 날 거란 말이에요. 스트라이크 존을 넓게 만드는 방법은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을 띄워넣는 거고 띄워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파워를 크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그널의 파워를.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가로축이 이쪽 가로축이 신호의 파워와 잡음의 파워에 비해요. 자, 여기 제가 S 나누기 N이라고 했는데 S는 뭐냐면요. 시그널 파워예요. 시그널 파워. 시그널 파워고 N은 뭐냐면 노이즈 파워, 잡음의 파워. 그래서 신호의 파워와 잡음의 파워의 비를 비교해가지고 신호의 파워가 잡음보다도 몇 배 크냐. 자, 여기 dB 스케일이 나왔죠. dB 그죠? 예, 여러분 dB 아시죠? 예, 제가 앞에 강의 노트 앞쪽에 보면 dB 스케일에 대한 설명이 쭉 있는데 여기 이제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나중에 요 앞에서 스킵하고 넘어간 부분들 중 일부는요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올려놓을게요. 예. 근데 뭐 여러분들 이미 이 dB 스케일을 알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죠? 예. 10dB란 얘기는 10배란 얘기고요, 그죠? 예. 3dB면 2배예요, 그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dB 스케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신호의 파워가 자본보다도 그죠? 10dB 클 때, 20dB 클 때, 30dB 클 때 이 얘기입니다. 크면은 신호의 파워가 크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에러 레이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줄어들죠. 그런데 어떤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죠. 예. QPSK는 뭐라고요? 점 4개 쓰는 방식이고요. 16QM은 점 16개를 쓰는 거고요. 64QM은 64개 점을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점의 숫자가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는 성능이 더 나빠진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성능이 더 나빠지는 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목표가 이제 우리 성능 목표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야. 자,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평균적으로 에러가 날 확률이 10만 비트 중에서 평균 한 비트가 에러가 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0만 비트 중에서 한 비트. 평균입니다. 예. 예. 그러면 10만 비트 중에서 평균 한 비트가 에러가 나는 성능을 얻기 위해서 자, QPSK를 보겠습니다. QPSK 커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 커브를 따라가면서 내가 10의 마이너스 5승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가 봅니다. 이렇게 점 줄어가 봅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9.6dB가 여기 요 지점이 9.6dB예요. 6.6dB. 9.6 그러니까 SNR이 신호하고 잡음의 비가 9.6dB면 요 성능이 10의 마이너스 5승 평균 10의 마이너스 5승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신호와 잡음 비에서 예, 신호의 파워 잡음 비가 9.6dB일 때요. 요 16QAM 요 점 여기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요. 자, 이렇게 제가 좀 연결해 볼게요. 예, 요 지점이거든요.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보다도 더 에러 레이시, 비트 에러 레이시 커요. 그러니까 더 많이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커브이기 때문에 이 커브에 따라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다시 한번 더 보면은요. 그래서 지금 10의 마이너스 5성을 성능을 얻기 위해서 QPSK는 얼마를 얻어야 되냐, 얼마가 필요하냐면 9.6dB가 여기 필요했어요. 9.6dB가. 그런데 똑같은 성능 10의 마이너스 5성을 얻기 위해서요. 이 16QM 이 커브죠. 16QM은 커브가 여기 있거든요. 이 커브거든요. 이 점이에요. 이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요 지점이 돼야 돼요. 요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정도가 되냐면은 약 지금 10 한 2dB 정도. 뭐 12, 13dB 정도 돼요. 그러니까 12 내지 13dB 정도가 돼야 신호의 파워가 잡음의 파워보다도 한 12 내지 13dB가 커야 10의 마이너스 5승의 성능을 얻는다는 거죠. 그럼 이만큼 차이가 있죠. 지금 이만큼 차이가. 무슨 차이예요? 더 파워를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16QAM이. 그 얘기죠. 지금 이 커브를 BR 커브를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예. 그러니까는 같은 성능을 얻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5승 같은 성능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파워를 요구한다. 누가? 16QAM이 더 많은 점을 찍으면 당연한 거죠. 에러가 더 많이 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띄어놔야 된다. 점과 점 사이를. 그죠? 만일에 64QAM은요. 점을 64개 찍으면 더 많이 띄어야 성능을 얻거든요. 그래서 15-5성 성능을 얻으면 여기거든요. 이렇게 하면요. 예를 들어서 한 18dB 정도가 필요해요. 훨씬 더 많은 파워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자, 제가 뭐 얘기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 질문 있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구현할 건가 하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예. 이제 구현을 어떻게 했었어요? 이미 다 지난번에 설명을 했어요. 구현을 하면 송수신기를 모델링을 하면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낼 이제 비트들이 있겠죠. 진짜 인포메이션 블락이라고 하면 0과 1이 그죠? 1 아니면 0을 이제 보내겠죠. 그죠? 보낼 때 여기 이제 채널 인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은 몰라도 돼요. 예. 요 블락은 뭐를 하는 거냐면요. 요 블락은 자, 들어오는 비트를 가지고서요. 우리가 코드워드라는 어떤 새로운 블락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기는 비트가 K 비트예요. K. 요 블락이 들어오는 비트를 K 비트 단위로 묶었어요. 묶고 나서 요 채널 인코드라는 건 뭐를 하냐면요. 얘를 처리를 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냐면 n 비트 블락을 만들어냅니다. n 비트. 여기 n이잖아요. 여기 n. 예. n도 1제로예요. 예. n이 아니라 C. C1, C2에서 여기 벡터로 생각하면 돼요. 1제로 비트예요. 1제로 시퀀스예요. 근데 요거는 n 비트. 요거는 k 비트. 근데 그리고 안에 있는 건 다 1제로예요. 1제로 비트예요. 자,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n이 k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내야 되는 인포메이션 비트는 k 비트인데요. 채널 인코드라는 게 뭘 만들었냐면 n 비트의 블락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n은 k보다 크다. 그러니까 내가 말해 6비트를 보낼게. 이제 k가 6이야. k가 6이야. 6비트를 이제 묶어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n이 12다 그러면 12비트 길이의 코드워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더 길어진 거죠. 그죠? 내가 6비트만 보내면 되는데 12비트를 만들어서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그렇죠? 바보 같은 짓이죠. 왜? 나는 6비트만 보내면 되는데 12비트를 왜 보내요? 그렇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채널 코딩이라는 거는 n의 길이를 갖는 코드워드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예, 그래서 k 여기 n이고 n이 k보다 크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1보다 작아요. 그죠? 예. 이걸 우리가 RC라고 부르거든요. 비율을요. RC. RC가 뭐냐면 이 코드워드의 길이분에 내가 보내고자 하는 인포메이션 블락의 길이 이 비율을 RC라고 얘기하고요. 그건 1보다 지금 작잖아요. 이제 n이 k보다 크기 때문에.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코딩 레이트라고 부릅니다. 코딩 레이트. 예, 일단 용어만 그냥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코딩 레이트. 예. 자, 그럼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요 채널 인코딩을 하면요. 나중에 수신단에 뭐가 있냐면 채널 디코드라는 게 있어요. 얘가 지금 뭐냐? m비트를 보내는 거거든요. 코드워드를 보내잖아요. 그럼 수신단에서 요걸 찾아내요. 요 코드워드를 찾아내고요. 이 코드워드를 가지고서 다시 이 k비트를 찾아냅니다. 그걸 디코딩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인코딩하고 디코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바보 같은 짓을 했냐면요. 이 인코딩과 디코딩을 통해서 뭐를 할 수가 있냐면요. 전송했을 때 이 비트들이 에러가 날 수 있죠. 그죠? 예. 이 비트들이 에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에러를 고쳐낼 수 있습니다. 에러가 난 비트를 고쳐낼 수가 있다. 예, 기억해 두세요. 이걸 우리 에러 커렉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비트 에러 커렉션이에요. 고쳐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에러 커렉션 코딩이라고 얘기해요. 이걸요. 에러가 난 비트를 고쳐내기 위한 코딩이다. 에러 커렉션 코딩이다. 예. 그래서 에러 커렉션 코딩은 코드워드를 만들어야 돼요. 코드워드를 만든다는 얘기는 내가 보내고자 하는 빛보다도 더 많은 비트를 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손해 보는 거죠. 손해 보지만 있는 이득은 뭐예요? 에러 커렉션이라는 이득을 얻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코드워드가 나오면 전부 이게 1제로예요. 1제로, 11 뭐 이렇게 바이너리 시퀀스가 나온다고. 그럼 얘를 보내야 되죠. 그죠? 보낼 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모듈레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모듈레이트가 뭐를 한다? 모듈레이트는 비트들을 묶어가지고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죠? 점을 찍어주는 거죠. QPS 키면 점 4개를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점 하나가 2비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또는 16QM이면 16개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점을 찍고 나서요. 점을 찍어주는 게 바로 비트, 비트 심볼 매핑이에요. 예. 그러면 점을 찍으면요. 실수부와 허수부가 나오잖아. 리얼과 이미지너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리얼이 여기 리얼 부분 이쪽이 A 서브 C고요. 이미지너리가 있죠. 여기 A 서브 M이에요. 자, 잠깐만 다시.
다시요. 네. 다시 할게요. 고칠게요. 예. 이쪽 실수부. 그 실수부를 A sub MC라고 제가 하고요. 예, 이쪽을 A sub MS라고 할게요. 허수부를 A sub MS, 실수부를 A sub MC. 그러니까 복소수가 만들어진 것 같은 거 A sub MC 플러스 JA A sub MS. 실수부, 허수부. 요 점을 찍으면 실수부, 허수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실수부가 이쪽으로 날아가고 허수부가 일로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간다는 의미가 무슨 얘기냐? 파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파형을 만들어내겠어요? 무슨 파형을 만들어내겠어요? 싱크펄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X가 실수부의 싱크펄스가 되고 Y가 허수부의 싱크펄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거는 뭐에서 만들어지냐면 싱크펄스는요. 요 값에 의해서 만들. A sub C와 A sub MS에서 만드는 A sub MC와 A sub MC, A sub MC와 A sub MS는 누가 결정해? 이 점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 점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파형이 만들어지려면 그 파형을 그죠? 하나는 코사인을 곱하고 하나는 사인을 곱하는 그래서 합쳐서 보내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채널 통과합니다. 그럼 수신기가 받겠죠. 받았어요, Y를. 받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 제가 질문, 자, 누가 답 한번 해보세요. 수신단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수신단에서 해야 될 일이 뭐죠?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배찬빈, 우리 배찬빈 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수신단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신호를 디텍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하죠. 디텍션인데, 근데 여기서 디텍션하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뭘 디텍션해야 되죠? 신호를 받아서 그죠? 이게 받은 신호거든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죠? 비트들, 그러니까 비트를 실어서 보냈는데 어떤 식으로 실려왔어요? 블록 단위로요. 점으로, no. 그 전에 점으로 찍혀서 갔잖아. 예. 그치? 예. 그 점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 점을 네. 찾아내면 그죠? 그러면 그 점이 어떤 비트인지 알잖아요. 맞나요? 배찬빈 그렇습니다. 맞나요? 네.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점을 찾아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실수부, 허수부를 찾아내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수신기에서 뭐냐면은 샘플링을 하면 이쪽을 코사인을 곱해서 샘플링하면은 실수부가 나오고요. 사인을 곱해서 샘플링하면 허수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수부와 허수부 값을 보면 어느 점이 찍혔는지를 알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어떤 비트가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M비트는 결국 코드워드거든요. 코드워드를 받았어요. 그럼 코드워드를 디코딩 해가지고 내가 보낸 K비트가 뭐였는지를 거꾸로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전체 과정이에요. 네. 제가 여기까지 설명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번 학기 디지털 통신 과목 혹시 듣고 있다면 이번 한 학기 동안 배우는 내용을 제가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다 설명한 거예요. 디지털 통신에서 배우는 게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쳐가지고 디지털 통신 한 학기 배우는 거 다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과목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제가 오늘 설명한 거 잘 기억하고 이거 전체 그림을 기억하면서 과목을 듣는 게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네, 큰 그림이거든요. 이 이상 이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여러분 데이터 보내고 받고 하잖아,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일제로를 데이터를 보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진 찍어서 보낸다. 사진 전부 일제로로 다 샘플링해서 일제로로 다 앰플리튜드 전부 샘플링하고 일제로로 다 바꿀 거거든요. 그럼 일제로를 코드워드로 바꾸고 코딩해서 코드워드로 바꾸고 코드워드를 다시 뭘로 바꿔요? 모듈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죠? 점으로 찍고 비트 심볼 매핑해서 점으로 찍고 그죠? 점 찍은 거예요. 이 점이 심볼이에요. 점이 심볼이야. 여기 심볼이라고 된 게 있잖아요. 점. 근데 점은 실수부와 허수부가 있다니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실수부는 코사인 곱해서 허수부 코사인 보내는. 그리고 파형 만들 때 뭐예요? 싱크펄스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죠? 왜 싱크펄스 만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그래야지 내가 주어진 대역포 안에 딱 들어가겠죠. 그죠? 예. 안 그러면 왜곡이 생기겠죠. 네. 네.
그리고 수신단에서 해야 될 일은 이 점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점을. 그래서 점의 실수부, 허수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코드워드를 내가 어떤 코드워드가 있는지 아는 거고요. 그럼 그 코드워드를 가지고서 내가 어떤 디코딩을 하게 되면 어떤 비트를 전송했는지 아는. 제가 여기서 이제 이번 학기에 여기서 제가 다루지 않는, 유일하게 다루지 않는 거는 이 부분은 안 다룹니다. 채널 인코딩과 디코딩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 하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질문 있나요? 자, 다음 토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는 피지컬 레이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피지컬 레이에서 1제로 비트들이 어떻게 전송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거 내가 왜 알아서 뭐해, 그냥 지가 알아서 가겠지. 보내면 뭐 1을 보내면 1이 가고 0을 보내면 0이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전자공학 전공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물론 무선 통신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거는요, 그냥 디지털 통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한 거고, 지금부터는 뭐냐면 조금 전에 했던 거를 무선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선으로 파형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낼 거냐? 무선으로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선으로 보내는 건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니? 그 다음에 무선으로 보내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거니? 이제 이 설명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배우냐면요. 2학년 때 뭐지? 전자기학 배우잖아.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그죠? 전자기파. 물리 시간에도 배웁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전자기파에 대해서 배우고요. 쿨롱의 법칙도 시작하는 거야. 고등학교 때 쿨롱의 법칙 배우잖아, 그치? 그리고 전자기학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쿨롱의 법칙도 나오잖아.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맥스웰스 이퀘이션 나오잖아요. 전자기학에서 배우는 게 맥스웰스 이퀘이션 배우는 거거든. 물론 제가 여기서 맥스웰스 이퀘이션을 같이 제가 설명하고 같이 풀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필요 없고요.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 배운 거란 말이에요. 물리학 시간과 전자기학 시간에 배운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EM 웨이브, 일렉트로 이제 뭡니까? 전기가 흐른다는 건 전하가, 그죠? 전하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전하가 움직이고 그죠? 전류가 흐르고, 그죠? 그럼 뭐가 생깁니까? 뭐가 생겨요? 필드가 생기죠, 그죠? 전기장과 자기장이 생기잖아. 그죠? 전류가 흐르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송신기, 수신기, 우리가 트랜스미트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송신기에서 안테나에, 그죠? 전압을 가해가지고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신호를 보낸다는 의미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파형을 만들어서, 그죠? 그 파형을 만든다는 의미는 뭐냐면 안테나를 통해서 안테나에 전류를 흐르게 해가지고 필드를 만드는 거예요. 필드. 전기장과 자기장을 만들어서요. 그 전기장과 자기장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움직이죠. 프로파게이션을 하죠. 자, 여기 제가 지금 이거 여기 좀 애니메이션 여기 있죠, 그죠? 보다시피 지금 보입니까? 네, 여기 지금 애니메이션 보이죠? 네. 자,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네. 자, 움직이는 걸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지금 이제 빨간 거는 지금 이제 일렉트리컬 필드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 거는 매그네틱 필드. 서로 그죠? 오토고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이제 전자기학 시간에 배우는 거고요. 이거 움직이는 거를 설명을 뭘로 할 거냐? 바로 맥스웰스 이퀘이션이 그걸 설명을 합니다. 맥스웰스 이퀘이션 풀고요. 풀면은 맥스웰스 이퀘이션은 이제 일단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오토고날 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죠? 제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제가 자세히 설명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잠깐만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이 웨이브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웨이브를 좀 여러 가지 이제 뭐 미케니컬 웨이브도 있는 거고, 일렉트리컬 매그네틱 웨이브도 있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스프링 이렇게 움직이면 스프링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죠? 이 웨이브거든. 웨이브 이퀘이션을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움직여 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에
이쪽에 안테나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죠? 안테나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가하면은 이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가 이렇게 이제 프로파게이트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스피리컬 웨이브 형태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치 물 위에다가 돌멩이 하나 딱 던지면은 전방향으로 그죠? 이렇게 쭉 퍼져 가잖아요. 그죠? 예, 그런 현상하고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 쭉 가다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 뭐 물리 시간에 호이겐스 원리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예, 그런 원리에서 이제 쭉 퍼져 나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쭉 가다 보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여기서 더 좀 멀리 떨어지면 점점점 이게 뭡니까? 이게 뭐가 돼요? 점점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 이게 이렇게 잠깐만요. 이거 안 그려져. 잠깐만요. 배터리가 다 됐나? 예. 뭐냐면 플레인 웨이브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 그림 여기 보시다시피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맥스웰스 이퀘이션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플레인 웨이브 얘기하려고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안테나에서도 멀어지면 이 거리가 쭉 충분히 멀어지면 점점 이렇게 오다가 뭘 점점점 뭐냐면 플레인으로 가는 거, 플레인.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스피리컬 웨이브 형태로 이렇게 그죠? 스피리컬한 모양으로 있다가 멀어지면은 이 거리가 멀어지면 이제는 거의 플레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여기 플레인 웨이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테나스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쪽을 니어 필드라고 얘기하고요. 먼 쪽을 이제 far 필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far 필드 쪽은 거의 플레인 웨이브처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플레인 웨이브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가 수학적으로 우리가 방정식을 세워서 풀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플레인 웨이브를 나타내는 식이 헬몰츠 이퀘이션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런 식을 여러분들이 아마 전자계 시간에도 보고 어디서 봅니까? 공업석 시간에 이제 이런 방정식 풀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 실제로 이렇게 3차원에서 보면 이런 모양, 2차원에서 이런 모양으로 그죠? 그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가 이렇게 프로파게이트 하는 거를 그죠? 예, 우리가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3차원 이건 3차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x, y, z가 3차원의 각 축입니다. 예, 축이고, 예, 그거를 이제 뭐 스피리컬 코드로 나타내면 이제 R입니다. R은 이제 실제로 그 저기 뭡니까 그, 그 스피리컬 코드로 나타냈을 때그 반경 나타내는 거고요. K는 이제 그 웨이브 벡터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나타내는 벡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해가 나오거든요. 예, 이거 뭐 모르셔도 돼요. 예. 근데 이걸 간단하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1차원으로 바꿔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X, Y, Z 세 개 축 중에서 이제 Z축밖에 없어요. 예. Z축밖에 없어.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이 여러분 풀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그죠? 예. 세컨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잖아요. 2차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이거 풀면 뭐가 나요? 코사인 함수 이렇게 합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폼이 코사인 함수로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코사인 함수인데 얘가 시간에 따라서 그죠? 시간에 따라서 앰플리튜드가 계속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죠. 그죠? 예. 페이즈가 움직이죠. 페이즈가 뭐냐면 요게 이제 우리가 페이즈 벨라시티라고 얘기하는데 그 요게 뭡니까? 속도가 되겠죠. 속도. 그죠? 예. Z가 위치거든요.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그죠? 위치가 변하잖아요. 그죠?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한다는 얘기는 움직인다는 얘기죠.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그죠? 예. 근데 그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오메가 나누기 k로 나오거든요. 오메가는 프리퀀시예요. 우리가 보내는 웨이폼의 프리퀀시가 있는데 프리퀀시는 뭐에서 정해집니까? 프리퀀시는 캐리어 프리퀀시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예. 어떤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프리퀀시가 이게 앵귤러 프리퀀시고요. 예. 그다음 k라는 상수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k라는 상수가 지금 그리고 예. 잠깐만요. 지금 또 저 화면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요. 요 이제 W 나누기 K인데요. 예, K는 요 코에피션트 주어질 거고요. 예, 요거 계산하면 요게 나오거든요. 1 마이너스 루트 뮤 곱하기 엡실론에서 이
엡실론하고 뮤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율이나 뭐 이런 거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자유 공간에서 프리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요 프리스페이스의 유전율이나 이런 값들을 넣게 되면요. 이 값이 요 값이 얼마냐? 속도가 페이즈 벨라시티가 속도가 얼마냐면 요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이 무슨 값이죠? 여러분 처음 보는 값이 아니죠. 빛의 속도죠. 그래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는 빛의 속도로 이제 움직인다. 그래서 내가 신호를 쏘면 신호가 송신단에서 수신단까지 갈 때 이동할 때 그죠? 일렉트로매그네틱 폼의 속도는 그죠? 빛의 속도로 간다. 신호는 빛의 속도로 전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1초 동안에 몇 미터를 갈 거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렇지만 빛의 속도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 그러니까 거의 딜레이가 없는 거야, 그냥. 거의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거의 순식간에 그죠? 송신기, 수신기까지 전달이 된다. 예.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론 매그네틱 웨이브에서 우리가 이제 안테나를 얘기를 할 때는요. 이제 안테나를 자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제 안테나가 이제 송신단에서 안테나가 있는데 전류를 이 방향으로 흐르냐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버티칼 그죠? 다시 말해서 전류를 상하로 이렇게 흘릴 수가 있겠죠, 그죠? 예. 또는 전류를 이렇게 평면 위에 그죠? 허리전탈하게 그죠? 수평으로 하냐 수직으로 하냐 전류를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가 형성되는 방향이 다르겠죠, 그죠? 예, 우리가 물리학 시간에 배운 대로 예. 그러니까 필드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안테나의 방향이 안테나를 그죠? 예. 이 필드가 어느 방향으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죠? 어, 우리가 두 가지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우리가 폴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디렉션. 매그네틱 필드가 만들어지는 디렉션을 우리가 폴러라이제이션에 두 가지 가능한 방향이 있다. 하나는 버티칼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경우, 그다음에 호리존탈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경우. 그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 우리가 그 이제 어느 방향으로 그 폴러라이제이션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기 뭐 안테나 그러니까 뭐죠? 그 필드가 형성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필드가 형성이 달라지면 그걸 보내고 받을 때 안테나의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안테나가 이제 있다고 보시면 이 안테나 지금 어느 방향으로 돼 있어? 가로로 돼 있죠. 가로로. 그죠? 그 전류가 뭐냐면 이렇게 허리전탈 다시 말해서 수평으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수평으로. 이 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예. 그러면 받을 때도 안테나는 수평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TV 안테나가 이게 지금 TV 방송국이거든요. TV 방송국에서 신호를 송출할 때 그죠? 이렇게 허리전탈 폴라라이제이션 그죠? 수평 방향으로 필드를 만들면은요. 수평 방향으로 필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테나도 같은 수평 방향으로 폴라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안테나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안테나가 이런 방향이 아니라 안테나가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럼 받을 때도 이런 방향으로 받아야 돼.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폴라라이제이션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안테나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제가 뭐 얘기했어? 대역폭 얘기했죠, 대역폭. 밴드위스. 그죠? 밴드위스 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F가 여기 있고요. 내가 이제 여기 대역폭을 쓸 수도 있고 여기 대역폭을 쓸 수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여기는 0Hz고 여기는 F 서브 C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패스 밴드, 베이스 밴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W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W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밴드위드라고 얘기하면 밴드위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 베이스 밴드는 0부터 여기까지가 밴드위드고요. 그다음에 패스 밴드 같은 경우는 F 서브 C를 중심으로 좌우로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밴드위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같은 크기로 보면요, 이런 거예요. 예, 요만큼의 밴드위드가 있으면요, 얘를 똑같은 걸 이렇게 옮기면 그만큼 되겠죠. 그죠? 똑같은 크기입니다. 예. 그러면 요게 W면요. 여기는 2분의 W가 되겠죠. 그죠? 예. 반이니까. 예. 전체가 W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만일에 자 이만큼을 쓰게 되면 RS가 얼마예요? RS는 2 곱하기 밴드위스. 밴드위스가 2분의 W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W 그 심벌 퍼 세컨을 보내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RS는 W가 되는 거예요.
W에게 공을 던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1초 동안에. 예. 자, 그런데 이 W를 누가 결정할 거냐는 얘기. 이 W 폭입니다. 이게 대역폭. 예. 대역폭이 넓을수록 이제 그죠? 1초 동안에 더 많은 공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 지금 뭘 그려놨냐면요. 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 여기가 3kHz, 30kHz, 300kHz, 3메가 쭉 해서 300기가까지 점점 높은 프리퀀시가 지금 이제 프리퀀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면요. 웨이브랭스 있죠. 우리가 이거 알고 있죠. 그 주파수하고 웨이브랭스는 역수관계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주파수에다가 람다 웨이브랭스 파장을 곱하면 빛의 속도가 되는 거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프리퀀시는 파장의 역수다. 그래서 높은 프리퀀시로 갈수록 파장은 점점 줄어드는 거지. 파장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3km, 30km 10배씩 300, 3메가, 30메가, 300메가, 3기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면요.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예요? 파장이에요. 파장은 점점 10분의 1씩 주는 거야. 10분의 1씩. 주파수가 10배가 되면 파장은 10분의 1을 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면요. 여기 이름들이 다 있어요. 무슨 이름이 있냐면 주파수 이게 대역이거든요. 주파수 대역이라는 게 무슨 낮은 주파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낮은 주파수, 높은 주파수라고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기는 낮은 주파수, 여기 높은 주파수. 라프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걸 전체를 이제 낮은 데부터 높은 데 전체를 잘랐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서까지는 VHF, 여기서까지는 LF, 여기서는 MF, 여기는 HF, BHF, UHF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붙였어요. 여기다 써놨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가장 낮은 쪽 여기 있죠. 3kHz에서 30kHz. 항상 10단위로 자른 거예요. 여기 10배, 여기 10배, 여기 10배, 10배 이렇게 10단위로 10배씩 이렇게 잘랐거든요. 그럼 맨 밑에 여기를 우리가 VLF, Very Low Frequency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LF는 Low Frequency.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다 붙였어요. 쭉 보세요, 여러분들. 예. 예. 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낮은 데부터 높은 데까지 이름을 다 붙여놓고 나서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질문 여러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통신하는데 그러면 어느 대역에서 통신할 거니 하고 이제 물어보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그림이 몇 개 나와 있어요. 제일 궁금한 게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게 이거 아닌가? 예를 들어 우리 TV는 어디 어느 대역 쓰지? 예, 여기 TV. 그러니까 VHF 대역하고 UHF 대역을 이제 걸쳐갖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얼만큼이냐면 300MHz 전후예요. 라디오 방송 때 FM 방송 어딘지 아세요? 한 100메가 정도 있어요. 여기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FM 방송은 VHF 대역을 쓰는 거예요. VHF. Very high frequency를 쓰는 거예요. 이 대역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메가 정도 쓰는 거예요. FM 방송국은요. 예. 그다음 TV 방송도 대충 여기 주변을 쓰고 있거든요. 그죠? 여기서 TV가 여기 그려져 있어요. 그다음에요. 요 밑에도 라디오 그려져 있네. 요거 뭔지 아세요? AM 라디오입니다. 그러니까 FM 방송이 여기는 FM. TV도 FM 거의 FM 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 라디오 방송 중에 AM은 여기 밑에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위성통신 있죠? 위성통신은 훨씬 위에 쓰고 있죠. 예. 그렇죠? 예. 굉장히 위쪽을 위성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건 우리 스마트폰은 우리 쓰고 있는 핸드폰은 그러면 어디를 쓰고 있느냐? 그죠? 우리 핸드폰 어느 대역을 쓰고 있느냐? 그죠? 그거 아는 사람 있어요? 대충 어디쯤 쓰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대역 중에서 어디쯤 쓰고 있을까요? 이름 얘기하시면 돼요. 뭐 MF, 미디엄 프리퀀스일까요? 하이 프리퀀스일까요? 베리 하이 프리퀀스일까요? 뭐 울트라 하이 프리퀀스일까요? 어디 있을까요? 누가 한번 답해 보세요. 어느 대역을 쓸까요? UHF. 자, UHF는 거의 TV, 그죠? 예, TV에 거의 가까운 여기를 지금 얘기했거든. 우리 고병환 학생인데 또 다른 사람 있어요?
어느 대역을 쓸까요? 또 죽어버렸네. 자, 이제 됐어요. 자, 답을 말씀을 드리면요. 대충 여기 한 800메가 정도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한 요 정도. 여기가 지금 우리 여러분들 LT 있죠? LT. LT는 800메가에서도 시작을 해가지고 한 2기가까지 씁니다. 여기가 2기가가 한 이 정도 있겠죠, 그죠? 예, 여기 2기가. 그래서 아까 고병환 학생인가 누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UHF 얘기했거든요. 요 정도 대역을 씁니다. LT. 근데 우리 5G 어디 쓰는지 아세요? 5G는 요 끝에 요쯤 쓰거든요. 예, 끝에 거의 3기가 조금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는 거의 지금 요 정도 대역안에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길 써야 되느냐? 여기 쓰면 왜 밑에 여기 쓰면 안 될까요? 아니면 더 높은 데 쓰면 안 될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그 포인트입니다. 왜 여기를 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낮은 대역에서 쓸 수도 있어요. 또 높은 대역에서 쓸 수 있어요. 근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잠깐 질문이 예,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고속으로 전송하고 싶거든요. 고속으로 전송을 하면 더 넓은 대역폭이 필요해요. 넓은 대역폭을 가려면 높은 대역으로 가야지 더 넓은 대역폭이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밖으로 나가야 그죠? 덜 복잡하고 넓은 땅이 많은 거예요. 넓은 땅이라고 얘기하는 건 대역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대역으로 가면 갈수록 쓸 수 있는 대역폭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가면요. 여기 밑으로 가서 굉장히 낮은데. 여기 이만큼 땅을 내가 가지잖아. 이거 얼마 안 돼요. 대역폭 이거 얼마 안 돼. 여기서 있잖아요. 만약 여기 높은 대역에 가서 요만큼 내가 얻는다. 같은 폭 여기 폭은 요 크기는 요만큼 같아요. 근데 이거 엄청 넓은 대역폭이에요. 여기서까지는. 같은 크기로 지금 제가 여기 이제 표시를 하죠. 요만큼이라고 같은 크기로 표시해 놨지만은 실제로는 얘는 대역폭이 훨씬 커요. 지금 단위가 틀리잖아. 단위가 그죠? 예,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대역폭이 넓다. 대역폭을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거죠. 그죠? 왜?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일주 동안에 던질 수 있는 공의 개수가 많아지잖아. W가 크지면 커질수록 그죠? 예. 예, 그래서 위로 가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 우선 밑으로 우리가 가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 밑으로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역폭이 적고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신호가 너무 멀리 가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가면 갈수록 신호가 더 멀리 갑니다. 반대. 죄송합니다.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가면 갈수록 신호가 멀리 도달하지 못합니다. 낮은 주파수로 가면 멀리 갑니다. 그러면 낮은 주파수 대역으로 가면요. 낮은 주파수 대역으로 가면 내가 쏜 신호가 멀리까지 가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지구 반대편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디 갔지? 단파 방송 있죠? 잠깐만요. 네. 단파 방송이나 아니면 이렇게 여기 보면 그림에 지금 어떻게 그려져 배가 그려져 있어요. 배 같은 데서 망망대해 태평양 한가운데서 배끼리 통신하려고 그러면요. 아주 멀리 배가 떨어져 이제 가까이 있는 배가 없을 경우 아주 멀리 있는 배랑 통신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육지하고도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멀리까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아주 낮은 대역을 씁니다. 아주 낮은 대역을 쓰면 진짜 멀리까지 가거든요. 예, 좋아요. 근데 이동통신은 신호가 멀리 가면 안 돼. 예, 그러면 간섭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서 쏜 신호가 부산까지 가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또는 서울에서 쏜 신호가 대전까지 가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안암로 노탈에서 쏜 신호가 종로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 자,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이제 파트 2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신호가 너무 멀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적당히 멀리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 대역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위의 대역으로 가면요. 더 위의 대역. 여기 이제 이쪽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느 정도 3기가 이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3기가 있죠. 그죠? 지금 현재 여기서 주로 통신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 위로 가고 싶어요. 왜? 3기가가 아니라 30기가도 가고 싶은 거예요. 30기가 이상까지 가고 싶은 거야. 가면은 좋은 거는 W가 더 커지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죠? 넓은 대역을 쓸 수 있지만은 멀리 높은 대역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슨 문제가 있죠? 멀리 가지 못하는 거야, 신호가. 그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예.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요. 제가 그건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이 대역을 썼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동통신에서. 그런데 우리 이동통신은 5G부터는요. 5G 전까지는 여기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5G부터는 어디를 쓰기 시작하냐면 이 대역을 쓰기 시작합니다. 30기가 주변 대역을 쓰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28기가를 쓰겠다는 거죠. 28기가.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용어를 좀 써놨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요. 용어 중에서 다른 용어는 몰라도 다른 건 몰라도요. 밴드 이름을 제가 써놨는데 거기 보면 마이크로웨이브 밴드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는 어디부터 얘기하냐면 300메가스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300기가까지 여기서까지를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에 그러니까 무선통신에서 주로 쓰는 대역이 바로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파 대역을 쓰는 겁니다. 그게 300메가부터 300기가까지. 그 다음에 요 30기가 이상부터는요. 30기가부터 300기가까지 여기 10배. 여기는 우리가 밀리미터 웨이브 밴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0기가 이상 대역은 밀리미터 웨이브 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밀리미터가 어디서 온 거냐면 파장입니다. 자, 여기 30기가면요. 이걸 파장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1cm입니다. 파장이. 그래서 요 위로 올라가면요. 30기가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파장이 1cm 줄어듭니다. 밀리미터가 되는 거죠. 0.9cm, 그러니까 9mm, 아니 9mm, 9mm, 8mm, 7mm, 1mm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파장이 전부 밀리미터 단위예요. 그래서 밀리미터 웨이브 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여기 마이크로웨이브 밴드는 결국 뭐냐면 파장이 1m 이하인 경우, 파장이 1m 이하인 거를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 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위성통신은 어디서 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통신 어디서 해요? Super High Frequency SHF 대에서 지금 위성통신을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위성통신도 종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 대역은요 따로 우리가 잘라가지고요 Satellite Frequency라고 얘기해가지고, 자 여기 3기가부터요 30기가까지 이 대역을요 또 자릅니다. 어떻게 잘랐냐면요.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계속 여기 1기 여기가 이제 1, 2, 4 해가지고 이제 잠깐 여기 이제 어디 이 부분은 어디까지 왔냐면 좀 40기가까지 잘라봤어요. 1기가부터 그러니까 살짝 이쪽 1기가부터 40기가까지를 잘라서 보고 있어요. 1기가부터 1에서 2 사이를 우리가 L 밴드라고 하고 2에서 4를 S 밴드라고, 4에서 8을 C 밴드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쭉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서까지를 X 밴드, 여기서까지 Q 밴드, 여기 K 밴드, K 밴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이름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이제 유식해지는 거지. 위성통신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요, 요 대역을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우리는 Q 밴드로 이번에 쓸 거야. 우리는 K 밴드로 쓸 거야. 뭐 K 밴드로 쓸 거야. 뭐 어떤 서비스는 무슨 밴드로 통신하지? 하면은 뭐 K 밴드로 한다, Q 밴드로 한다. 뭐 이제 이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S 밴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뭐 군대 가서 레이더 쪽으로 여러분들 다뤄본 사람이 레이더 다뤄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레이더는 주로 이제 우리가 S 밴드 여기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각 밴드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레인지 범위마다 이제 이렇게 레인지를 두고 이제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또 용도가 대부분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스펙트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네, 뭐 그냥 이거는 그냥 거의 뭐 상식적인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우리가 굳이 본다면은 요 300기가 이상으로 가면 어떻게 되니 하는 거거든요. 더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파장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1mm에서 이제 나노미터 단위로 갑니다. 그럼 그래서 좀 더 올라가면 뭐냐면 빛입니다, 빛. 가시광선, visible light, 그죠? 빛으로
빛으로도 통신이 가능합니다. 예. 예. 그래서 광통신이라는 게 벌써 빛으로 하는 통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위성과 위성 간에 통신할 때도 그렇죠? 광으로 통신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요 700나노에서 400나노미터라고 돼 있는 요 레인지의 프리퀀시가 비지블 라이트 프리퀀시고 여기 빨주노초 파남보예요, 그죠? 빛은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간 거 바깥쪽이 인프라레드, 그다음에 자주색, 자주색 바깥쪽이 울트라 바이올릿.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이죠. 마이크로웨이브 대역 끝나는 지점이 그러니까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 끝나는 지점이 바로 이제 뭐가 있냐면 울트라 바이올릿이 있고요. 아니, 저 인프라레드가 있고요. 인프라레드가 있고 그다음에 가시광선이 있고 이쪽이 인프라레드가 있고요. 이쪽이 울트라 바이올릿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가 가시광선이고 비즈블 라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통신하는 대역이 굉장히 넓게 제가 말씀드린 빛으로도 통신할 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프리퀀시인데 사실은 여기는 이제 통신하는 방식이 다르죠. 왜 다르냐면은 마이크로웨이브 밴드 같은 경우는 뭐죠? 우리가 모여주는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에서 통신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죠? EM 웨이브에서 통신이 일어나는 거고 빛 같은 경우에는 빛도 물론 이제 빛을 우리가 웨이브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렇지만 이제 또 입자라고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성이 좀 달라지죠. 예.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 통신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특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특성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 그래서 무선 통신 채널의 특성을 지금부터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어떤 대역들이 있고 우리는 어느 대역에서 통신을 주로 해왔느냐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는 우리는 주로 마이크로웨이브 이제 그 대역을 쓰는 건데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에 갖고 있는 특성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크게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1번, 2번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이 세 가지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요거만 오늘 설명하고 끝낼 거예요. 첫 번째는 패스 로스입니다. 경로 감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신호가 멀리 가면 갈수록 점점점 신호 세기가 줄어듭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호 세기는 뭐냐면 시그널 스트렝스라고 얘기하고요. 수신 신호. 수신기가 중요한 거는 보내는 게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을 때 받는 신호 레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received signal strength. 수신기가 받은 신호 레벨이 얼마냐. 그 강도. 수신 신호 강도라고 얘기하죠. received signal strength가 얼마냐인데 이 received signal strength는 송신기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감소를 합니다. 줄어듭니다. 거리에 따라서 줄어든다. 이 줄어드는 걸 우리가 경로 감쇄라고 얘기합니다. 경로 감쇄. 패스 로스 영어로. 예.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질수록 그죠? 감쇄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거리가 멀어지면 얼마만큼 감쇄하느냐는 얘기, 감쇄하는 정도거든요.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리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2배 멀어지면요. 세기는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거리가 4배가 늘어나면요. 16분의 1로 줄어듭니다. 제곱에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거는 뭔지 아세요? 프리 스페이스에서 자유공간에서 그렇고요. 근데 우리는 통신할 때 자유공간에서 통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뭐 얼마나 많은 지형지물, 건물도 있고 산도 있고 그죠? 예. 자유공간이 아닌 상태에서 통신하기 때문에 자유공간이 아닐 때는 경로 감쇄가 더 심해요. Further attenuation. attenuation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멀리 신호가 못 가는데 감쇄 때문에 신호 크기가 세게 줄어들기 때문에 신호가 멀리 도달 못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만 제가 더 얘기를 할게요. 감쇄를 하는데 제가 다음 페이지에 수식을 제가 빼느라고 다 뺐는데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갈수록 감쇄가 더 커진다. 아까 제가 이미 얘기했었어요. 낮은 주파수보다는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갈수록 이 어테뉴에이션, 패스 로스가 더 심하다. 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페이딩이라는 현상입니다. 페이딩이라는 현상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페이드란 말 뭐 여러 가지 잘 쓰고 있는데 페이딩이란 말. 페이딩은 우리 여기 쓰는 페이딩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신호를 쏘면 이제 수신단에서 그 신호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감쇄가 되고 나서 받는 거죠, 그죠? 예. 경로 감쇄가 생기고 패스 로스가 생기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보낼 때 코사인 웨이브를 이렇게 보냈어요. 사인 웨이브를 보냈어요. 그럼 받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받을 때 얘가 크기가 줄어들어서 들어오겠죠, 줄어들어서. 왜? 감쇄 때문에. 앰플리튜드가 줄어들겠죠, 그죠? 예.
앰플리튜드 줄어듭니다. 왜? path loss 때문에. 그런데 앰플리튜드가 줄어드는데 여전히 코사인 함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앰플리튜드가 랜덤하게 변해요. 그래서 여기 써놨죠. 앰플리튜드가 수신 신호의 앰플리튜드가 varying.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 랜덤하게 앰플리튜드가 크든 작았다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일정한 크기로 쐈는데 일정한 크기로 여기 앰플리튜드 이만큼 크기로 쏜 거예요. 이게 앰플리튜드예요. 그죠? 근데 앰플리튜드 줄어서 들어오는 거야. 줄어드는 건 좋은데 줄어든 값이 랜덤하게 계속 변한다는 얘기예요. 크기가 계속 변한다. 랜덤하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 이게 페이딩의 현상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선 페이딩이 굉장히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나의 정보는 어디에 실려 있습니까? 자, 한번 아까 우리 QPSK라는 방식이 있었죠. QPSK. 점을 4개 찍었죠. 이 점을 보냈는지 이 점을 보냈는지 이 점을 보냈는지 우리 알아내야 되는데 그걸 뭘 보고서 알아낸다 그랬죠? 요 크기. 실수부와 호수부의 크기를 보고 알아내잖아. 얘 실수부 크기와 호수부 크기. 실수부와 호수부의 크기를 보고서 어느 점인지를 우리가 알아내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앰플리튜드가 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앰플리튜드거든요. 이 앰플리튜드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앰플리튜드가 커져도 작아지다는 커지기도 하고 다시 앰플리튜드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는 얘기. 커졌다가 작아졌다 한다는 얘기. 커졌다 작아졌다 해버리면은 잘못하면은 굉장히 작아졌어요. 앰플리튜드가. 근데 잡음이 더해지면요. 스트라이크 존이 여기인데 스트라이크 존이 넘어가 버려. 엉뚱한 데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점이 작아지면 앰플리튜드가 작아지면 잡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앰플리튜드가 줄어들게 되면은 신호의 파워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신호의 파워가 줄어들면은 잡음의 파워가 더 커가지고 내 신호가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신호와 잡음의 파워 비가 신호의 파워와 잡음의 파워보다가 파워가 몇 dB 더 커야 되거든요. 아까도 우리 봤잖아요. 뭐 6dB, 7dB 이렇게 커야 되거든요. 예. 신호의 파워가 잡음의 파워보다 훨씬 커야 되는데 앰플리튜드가 줄어들어버리면은 신호의 파워가 잡음의 파워보다도 더 작을 수도 있는 거고 최악의 경우는 어쨌든 작아지면은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 에러가 더 많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페이딩을 발생하게 되면은 앰플리튜드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건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무선 채널에서는 이 페이딩 때문에 통신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앰플리튜드가 변한다는 얘기는 그죠? 우리의 정보가 망가질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앰플리튜드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앰플리튜드 줄어들면 작아지면 이 점에 그죠? 이 점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점이 약간의 파워가 이만큼이 앰플리튜드가 이만큼이었는데 이게 크기가 줄은 거예요.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면 뭐가 문제예요? 잡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죠? 잡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성능이 나빠진다. 비트가 많이 깨진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그럼 왜 페이딩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니 하는 거예요. 페이딩이 왜 일어나니? 페이딩이 일어난 이유는요. 다중경로나 멀티패스 제가 써놨어요. 멀티패스 때문에 생긴 거. 멀티플 패스. 다중경로라고 하기에는 우리말 다중경로. 다중경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신호가 여기 TX가 있고요. 내가 수신기 여기 RX가 있어요. 신호를 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호는 전방향으로 갑니다. 내가 보낸 신호는 그렇죠? 예, 여기서 안테나를 통해 가지고 일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가 이렇게 해서 전방향으로 퍼져가는 겁니다. 전방향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3차원으로 보지 않고 평면으로 볼 수 있어요. 평면으로. 예,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일반화하지 않고 평면에서 전방향으로 신호가 가는 거예요. 전방향으로 퍼져서 가는 겁니다. 그럼 이 방향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이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요. 내가 여기서 신호를 쏘잖아요. TX 쏘면요. 이 방향으로다가 이 방향으로 전방향으로 신호가 가는 거예요. 전방향으로. 전방향으로 골고루 퍼져서 갑니다. 그러면 일로 가는 신호가 있고 뭐 이 방향으로 여러 방향으로 가겠죠. 그죠? 이 방향으로 신호를 이 방향으로 제가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제가 이제 약간 입체감을 좀 주기 위해서 자, 이런 평면에서요. 내가 여기서 신호를 쏩니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내가 가기도 하고요. 신호가 이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전방향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전방향으로 이렇게.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뭔가 건물 같은 게 있어요.
여기도 무슨 건물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리고 내수신기는 어디에 있냐면요. 내수신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수신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호가 나한테 오겠죠. 근데 얘만 오면 괜찮은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막고서 건물에 반사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또 여기도 뭔가 산이 있거나 뭐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여기 반사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냐면 주변에 뭔가 굉장히 뭐가 많겠죠. 그럼 다 갔다가 반사해서 들어오고 반사해서 들어오고 반사해서 들어오겠죠. 지금 그림이 여기서 지금 표시된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 방향에서 반사해서 신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는 지금 이제 세 개 경로를 그려놓은 거예요. 신호가 세 방향에서 들어오는 걸 그려놨어요. 어떻게 세 방향이에요? 바로 들어오는 거, 직진, 타워, 바로 신호가 오기도 하고요. 이 앞에 건물 맞고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 건물 맞고 들어오기도 하고. 지금 세 군데에서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세 군데가 아니라 무한히 많은 데를 맞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무슨 문제를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느 경로를 타고 들어오느냐에 따라 딜레이. 여기 제가 타워 제로, 타워 원, 타워 투라 했는데 이 경로가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신호가 갔다 오는 거리가 다르잖아요. 거리가 다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리에 따라서 페이즈가 바뀌어요. 페이즈가. 그러니까 코사인 웨이브를 보냈는데 바로 들어오는 코사인 웨이브하고 어디 가서 멀리 가서 맞고 오는 코사인 웨이브하고 더 멀리 가서 맞고 오는 코사인 웨이브가 서로 위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상이 다른 코사인 함수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호가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컨스트럭티브하게 운이 좋으면 그러니까 페이즈가 맞으면 신호 세기가 커질 거고요. 페이즈가 어긋나면은 신호 세기가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순간순간 이게 맞고 오는 상황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주변 상황들이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게 해야 되고요. 주변이 바뀌기 때문에 이 다중경로가 무한히 많은 경로가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합쳐질지 몰라. 좋게 합쳐질 수 있고 나쁘게 합쳐질 수 있고 순간순간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신호의 크기가 커졌다 작았다. 신호의 크기가 커질 때는 좋아요. 내가 원래 받아야 될 신호값보다 크게 되면 운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페이즈가 잘 맞아가지고 컨스트럭티브하게 앰플리튜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운이 나쁘게 디스트럭티브하게 앰플리튜드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죠? 예, 페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그 앰플리튜드가 줄어들게 되면은 나의 성능이 무지하게 나빠질 거다 하는 얘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일정한 시간 동안 이걸 관찰하면요. 신호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크졌다 작아졌다 해요. 예. 그두 번째 현상이고요. 저한테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시간 좀 지났지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쉐도잉이라는 현상입니다. 쉐도잉이라는 현상은 뭐냐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주변을 보면요. 주변에 나무도 있고 사람도 움직이고 차도 움직이고 주변에 많은 것들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 같은 거, 나무 잘 보세요. 나무가 정지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바람에 따라서 살살 움직이잖아요. 사람도 서 있기도 하지만 또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자동차도 멈춰 있기도 하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예. 근데 나무 같은 게 있는데 나무가 이제 나뭇잎이 이제 바람에 살살 움직여요. 그럼 신호가 오다가요. 나무에서 흡수도 되고요. 흡수도 되는데 흡수도 되기도 하지만 통과도 하겠죠. 하는데 어떤 때는 많이 흡수되고 어떤 때는 적게 흡수되고 왜냐하면 이게 나무가 살살살 움직이면서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는 신호가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서서히 움직이는 거에 해가지고 서서히 신호가 변합니다.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 변해져. 이게 서서히 변한.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뭐 언덕이라든지 뭐 빌딩이라든지 뭐 또 나무라든지 이런 거에서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이런 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크게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라지 빌딩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그 큰 신호 있잖아요. 그죠? 메인 시그널이라고 얘기했는데 큰 신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바로 들어오는 신호, 메인 신호는 바로 들어오는 신호예요. 요 신호. 요 신호가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바로 들어오는 신호. 얘가 가장 메인이잖아요. 그죠? 얘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리고 있어. 안 가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신호예요. 가장 세게 들어오는 신호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걔도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나무와 서서히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얘도 출렁출렁 될 거라는 거예요. 신호 크기가. 그 출렁출렁 되는 현상이 쉐도잉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현상을 동시에 바라보면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냐면 이제 이 그래프 하나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 그래프 여기 보면요. 이걸로 설명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지났는데요. 잠깐만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그래프냐면요. 가로축은 거리입니다. 거리, distance. 여기는 신호세기예요. received signal strength, RSS에. received signal strength. 그래서 송신기가 여기 있고요. transmit가 여기 있고 receive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receive의 위치가 멀어지는 겁니다. transmit에서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received signal strength가 어떻게 돼요? 감쇄를 하겠죠. 이렇게 쭉 감쇄를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또는 거리의 3성, 거리의 4성.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리의 제곱보다도 더 많이 감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어쨌든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신호 크기가 트랜스미터 멀어지면 그죠? 거리가 멀어지면 급격하게 감소를 하죠. 근데 이렇게 일정하게 떨어지면 좋은데 그냥 일정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떨어집니까? 출렁출렁 되는 거예요. 출렁출렁. 어떻게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거리에 따라서 줄어드는데 이렇게 출렁출렁. 왜? 쉐도잉 때문에. 그죠? 이렇게 출렁출렁 줄어듭니다. 줄어들더라도요. 이게 쉐도잉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아까 뭐라 그랬죠? 페이딩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페이딩 때문에 어떻게 돼요? 페이딩 때문에 출렁출렁 줄어드는 게 아니라 출렁출렁 되는 가운데서 또 출렁출렁 줄어듭니다. 이렇게 또 아주 빨리 이렇게 커졌다 작았다 막 변해. 이게 뭐예요? 페이딩이에요. 출렁출렁 하는 와중에서 또 그 안에서 빨리 이렇게 앰플리튜드가 막 변한다는 얘기. 이게 페이딩이라는. 그 세 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통신을 잘해야 되겠다. 비트가 안 깨지도록 잘해야 되겠다는 게 이제 무선 통신의 핵심이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다음 시간에 연락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스킵한 부분에 필요한 게 있으면 따로 동영상을 올려놓고 여러분들 이메일로 알려드릴게요. 예. 자, 질문 있는 사람 하시고요.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질문이 없어 넘어가고요. 이제 월요일 날 강의 시간 전에 제가 오피스 아워를 제가 할 거니까요. 미리 오셔갖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네.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대체 공휴일이죠. 그죠? 예. 제가 이메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기본적으로는 강의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거 메이크업을 할 건가? 보강을 하거나 뭔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제가 이메일로 알려드릴게요. 예, 일단 정규 시간에 월요일 날 강의는 없습니다. 예.